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가 현재는 대선 전국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 문제로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장남 상습 도박에 이어서 성매매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성매매 사실이 없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검증 충분히 하시라 하고 네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드님 은행 예금 관련해서 관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진영 부단장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재명 후보 그동안 이재명 후보 하면은 결단력, 추진력, 과단성 이런 것들 주로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아들 문제는 어떻게 아들을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말씀하신 게 법률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마 가장 근본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아들의 이 의혹이라는 게 우발적이고 좀 개인적인 일탈이지 이게 아버지의 권력이 개입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래까지 이게 후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네.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상일 네.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발적인 건 아닌 거죠. 상습 도박을 한 것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접속도 확인된 것만 두 개고 12월 8일, 그러니까 얼마 전입니다. 그날 오전에만 해도 400여 차례 소위 도박 사이트에서 이 판돈 가지고 도박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그 기간도 길고요. 목격자들도 있고 목격자라면 같이 도박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우발적인 것은 아니고 후보의 장남의 이제 이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고 또 법적으로는 불법에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성매매 의혹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아들의 주장을 믿고 싶겠죠. 아니라고 하니까 믿고 싶은 부모의 심정은 이해는 되는데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닙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그랬더라고요. 아들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거다. 아니라고 주장하면 아닌 겁니까? 확인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검증을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도 계속 사실관계 정확히 확인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확인을 해서 국민들께 추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상일 의원께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부분들, 상습 도박 또 성매매 의혹,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고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이미 이제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저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가려주는 게 옳다. 예. 그거는 아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또 추가로 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포괄적으로는 사과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이 진실 규명하는 노력은 또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나온 데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또 하실 때는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판단은 국민에 맡기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도박 혐의나 성매매 의혹 혐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실을 가리려는 이렇게 노력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잘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예. 정혁기 변호사,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의 경우 상습 도박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드러나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상습성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재명 후보 자체가 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로 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상습의 정도를 넘어서 중독까지 됐을 정도면 일단 뭐 치료가 급선무이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상습 도박죄에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겠다 싶고 그다음에 이제 1,000만 원이라는 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잃었다. 그래서 큰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도박죄라고 하는 것은 할 때마다 이 판돈이 도박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1,000만 원 인정됐을 정도면 사실은 수억, 수십억 해당하는 도박 행위를 했다. 한돈 계산은 그렇게 하죠.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여야 이 문제 대응하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야당은 물론 이 부분 강하게 확실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여권 일각에서는 뭐 기획설, 공작설, 뭔가 지금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한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오히려 그러면 역풍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여야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아빠 찬스 거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가 아빠나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아빠 찬스로 뚜렷한 노력도 없이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럼 전형적인 아빠 찬스 아닙니까? 5천만 원을 그냥 아무런 그 부담 없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선뜻 5천만 원 현찰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빠 찬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특혜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돈 준 5천만 원을 가지고 도박장에 다닌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자기 아들에게 도박 자금을 대준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저 그런 면에서 도대체 이재명 후보의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듭니다. 후보께서도 그런 우려를 일부 표명하셨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제가 아주 간곡하게 조심스럽게 의원님들께 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하시는 걸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다른 어떤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뭔가 영향을 미치려 했다.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전혀 그것은 아니다. 예, 자 김두수 총장 이제 박광원 공보단장 얘기를 들어보면 가급적이면 좀 로키로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김근식 직책이 뭐죠? 정세 분석실장 지금 뭐 5천만 원 증여한 것은 일단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네요. 예, 좀 과도한 주장인데요. 우리 사회가 부모가 자식에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뭐 다주택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상당한 주택이 엄청난 주택이 증여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지 않습니까? 보수에서도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이렇게 증여가 막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막 5억, 8억, 10억에 넘는 재산이 증여된 건 전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지나친 거고요. 또 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독립하려고 할 때 부모가 일정 정도 증여의 한도 정도에까지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나쁜 도덕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쁜 일은 아니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지 그걸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실제 여러 가지 그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한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으로 해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게임처럼 운영하기도 하고 맞고라고 해서 국민들이 게임머니로 이렇게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전 여부와 그 사이트 자체가 진짜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복합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상습 도박이라고 이렇게 개념지어서 공격하는 것도 좀 무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변명하거나 방어하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빠 찬스 신상범 의원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 부분 제가 뭐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박광원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 이게 깔끔하게 이재명 후보는 사과했잖아요.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식으로 사과를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나서서 배우가 있다. 이게 정말 공작이다. 야당의 공작이다. 어떤 특정 언론과 짜고 하는 거다. 심지어는 뭐 열린공감TV라는 데서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택시 타고 가면서 했다는 이 말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공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은 묻히고 공작이냐 기획이냐 배우냐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보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그룹이 있다는 게 저는 다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저 부분이 아픈 것은 아시는 대로 이재명 후보를 개인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사과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형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배우와의 이런 부분 여기에다가 아들까지 저런 식으로 한다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할까? 교육 문제까지 불거지고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부가 어떤 건지 여기에까지 계속 번지게 되면 별로 이 후보에서는 좋지 않다고 봐요. 예, 자 지금 이렇게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또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참 난감하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이재명 후보의 참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형수 욕설 관련된 내용이죠. 한 단체가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그 내용 파일을 길거리에서 아예 틀어대고 있습니다. 원본 파일인데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거 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일부를 편집해서 틀면 안 되지만 원본 전체를 틀면 괜찮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니까 이 단체가 그래 그러면 우리 원본을 다 틀 테니까 문제 안 되지 하고 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그동안 친문 성향의 단체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고 하는 친문 성향의 원외 정당인데요. 이 정당에서 이렇게 트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바꿔달라 이런 주장인데요. 민주당 선대의 총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아무리 그래도 이게 비방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원본을 틀어도 위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실장의 얘기를 듣고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위법이 분명해졌습니다. 원본인 경우에도 낙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위법하다.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인 통화 녹취 일부를 배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경우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체 파일을 하면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자, 정혁진 변호사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공직선거법 251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단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진실한 사실인데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면 그때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보자 비방죄가 논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공교롭게도 조국 교수가 2015년도에 그 사실적시 후보자 비방죄 이 죄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판적 소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지 못했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딱 봤는데 조국 교수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다.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널리 이해해야 된다. 넓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 자체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해야 된다. 그래서 후보자 비방죄에는 그렇게 이제 함부로 쓰이면 안 된다. 처벌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그 논문을 갖다 썼더라고요. 아마 선관위에서 이런 논문을 참고해가지고 저런 유권 해석을 내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지금 저 단체가 틀고 있는 원본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선관위 유권 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판례가 될 텐데 예. 아직까지는 선관위 유권 해석이 존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진영 부단장, 지금 저 단체가 깨시연이라고 하죠. 깨어있는 네네네. 시민연대당. 이게 친문 성향 단체 맞습니까? 뭐 친문 성향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엔 좀 일부 극단적인 단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당내 선거가 경선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 경선에 승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네. 저 단체가 경선 과정에 이재명 후보를 반대했던 반대했던 단체입니까? 분들이죠. 네네네. 어떤 후보를 지지했나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재명 후보를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분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경기도지사 경선 때부터 반대했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정도 오랜 역사가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아마 2017년 대선 때부터 형성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네네. 그때 이재명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문재인 많이 대통령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예.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 반대쪽에 서 있었는데 네네. 그 기류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네네, 있는 그렇게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경선 끝나고 저 단체도 좀 껴안지 왜 못 껴안았을까요? 뭐 껴안을 정도의 이 소통도 불가능한 수준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경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 형수욕설 문제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존재합니다. 이 내용을 다 들어보면요. 형님이 어머님께 한 말을 예를 들어서 돌려주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잘라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이재명 후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욕설의 주인공이처럼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 전체를 하느냐 잘라서 하느냐는 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유권의석 전체를 좀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 다 다뤄주지 않아서 그런데 특정 시기에 특정인이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시기에 이 내용을 트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단체, 적대적인 상황에서 경쟁하는 상황에 있는 특정 단체라면 뭐 다른 당이 되겠죠. 거기에서 들었을 때는 또 선거법상에 더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선거의 유권 해석이 이 현재 시점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 선거 기간 동안 틀고 다닌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든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김도청장, 아무튼 저 부분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아픈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일단 세상에 다 공개됐고 또 이재명 후보의 현재 지지율에 또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설 녹음을 듣는다고 해서 더 미워하거나 지지율을 바꾸거나 그럴 내용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다만 선관위의 이야기는 뭐냐면 편집하거나 가장하거나 이걸 반복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운동을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원본을 트는 것은 아마 합법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라고 해서 지금 후보자들이 시장이나 이렇게 지지자들 모임에서 마이크를 못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목소리로 그냥 생목소리를 하는데 여기는 그걸 마이크에 틀고 있으면 이건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거는 사전 선거운동 위반에도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비방의 목적, 낙선의 목적, 사전 선거운동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일 본부장 의견 먼저 들어보죠. 이 지금 깨시연이 그제 들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만약에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면 뭔가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유권 해석대로 일단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서영교 의원이 행안위원장인데 중앙선관위가 그 소속 기관이고 국정감사도 봤는데 행안위원장이 중앙선관위하고는 정반대의 유권 해석을 본인이 합니다. 이 선거법에 가장 권위 있는 유권 해석 기관은 현재 중앙선관위인데 민주당과 서영교 의원이 해놓고 이거는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한테 겁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의 그런 유권 해석 그거 무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도요. 페북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총괄 상황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원본을 다투는 건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의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관위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김두수 총장이 이미 다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 저거 모르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재명 후보가 형수한테 욕을 했다더라. 그 욕이 심하다더라 정도 아는 분들. 그러니까 아예 듣지 못한 분들 많아요. 저거를 틀면 저는 상당히 후보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음표를 찍게 되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지지율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저렇게 나와서 이거 다 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을 일이야 있겠습니까? 예, 신성범 의원. 지금 그 선거법에 관한 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일 수밖에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른바 여권 성향,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다수가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권 해석이 나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권 해석이 왜 나왔느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현 의원께서 지난 13일 날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니까 선거관리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딱 낸 게 이 문제예요. 원본을 유포하는 것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정 변호사님 진실하냐 여부, 진실한 사항이냐, 공공의 이익에 부합돼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비방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이건 안 된다라고 딱 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이미 정리가 돼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것도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시점이나 동기,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목적, 주체 이런 게 나오겠죠. 그 정도 되면은 개별 사안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아픈 것은 첫째는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이라 그것도 민주당이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라는 점. 또 하나는 친문 성향의 정당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로서는 아픈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후보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 됐죠. 자,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 현 정부와의 차별성, 부동산 정책, 그리고 또 지원 문제, 이런 문제로 지금 계속 정책을 바꾸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대책 발표를 했는데 오죽하면 내가 쥐꼬리라고 했겠느냐. 현재 정부 보상은 피해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지원, 또 피해 업종, 또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결국 매우 적었고 또 지원 내역도 들여다보면 돈을 빌려줘서 당장의 위기를 나중의 위기로 좀 지연시킨 정도에 불과하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도 못했고 또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에는 정말로 한참 못 미치는 오죽하면 쥐꼬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그간에 계속 퍼주기니 뭐 부채 비율 운운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사실 거기서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고 여당 역시도 계속 이제 야당이 그런 공격에 노출되다 보니까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저 자신도 사실 계속 이제 야당의 그런 공세나 또는 일부의 포퓰리즘 공세에 저도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 박진영 부단장, 이재명 후보가 비교적 솔직하게 저런 심정을 밝혔는데 일단 저렇게 계속 강조를 하지만 좀 정부가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재난지원금 문제부터 해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하고 좀 갈등 과정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추경을 하자고 했는데 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태클을 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솔직하게 이 부분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 덧붙여 가지고 야당 측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먼저 50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이 야당과 같이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좀 넘어가 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당장 하자. 같이 하자. 이 이야기를 야당에게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중도층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 문정부와의 약간의 차별화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상일 의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에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0조 지원하자. 그 대신 100조가
지원이 되면 다 윤석열 후보 공으로 해줄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말 포인트가 달리 이걸 막 버무려서 국민들을 혼동을 시키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그만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나온 게 뭡니까? 국민 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에서 90%까지 줬잖아요. 10%는 안 줬습니다. 근데 경기도만 어떻게 했습니까? 상위 10%한테 재난지원금 줬어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워서 그분들한테 갈 몫을 상위 10%한테 준 분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김정인 위원장 50조, 100조를 어디다 주느냐.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두텁게 주자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그걸 안 하고 그동안에 전 국민한테 주자고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한테 갈 돈이 없죠. 부족하죠. 국민들 다 20만 원, 30만 원 용돈 받았는데 그 돈을 다 모아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줬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겠습니까? 기본 철학부터 지금 다른데 이거를 국민의힘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힘 가지고 액수만 가지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경을 5차례 하면서 115조 원이 나갔습니다. 115조 원이 나갔는데 왜 어렵습니까?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코로나로 피해도 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재미 본 분들한테도 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기 때문이에요. 돈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에 대한 아무 반성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돈을 다 쓸 돈 다 썼어요. 그러니 정부가 쓸 돈이 없어서 손실보상 플러스 100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0만 원만 딱 떼서 뒷골이다. 손실보상 가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데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분들을 만약에 하려면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두텁게 지원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산 편성 다 끝나고 처리까지 돼버렸어요. 이제 와서 표를 생각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거리만큼 간다. 이게 타당한 겁니까? 예, 박진영 부단장. 제가 얘기하면 앞뒤가 사실 안 맞는 거는 국민의힘이 더 안 맞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00조 주자고 윤석열 후보가 50조 주자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걸 받아서 주자고 하니까 이제서야 갑자기 손실보상금하고 재난지원금하고 다른 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하고 또 말을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준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국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당연히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금이든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정당하는 사람들로서 기본 좀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반박을 좀 아까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아니, 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네. 윤석열 후보와 김정인 위원장은 공약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공약. 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 바로 그런 긴급 구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그때 예산을 불효불급한 현 정부가 책정해가지고 처리된 그 예산 중에 불효불급한 낭비성 예산 덜어내고 부족하면 국채 발행해서 윤석열 정부 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현 정부는 그 돈도 마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이 어려우면요 당장이라도 해야지 그걸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하겠다 이러면은 이 정치하는 목적과 다르지 두 않습니까? 분 얘기 사실은. 계속 들으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예, 좀 예. 중립적인 정혁진 변호사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예.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25조, 50조, 100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돈은 10만 원, 100만 원, 뭐 몇백만 원을 못 받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데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위드 코로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번 해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붕괴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10조든 20조든 우리나라 코로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썼으면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그런 푼돈 안 받고도 진짜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아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두수 총장. 네. 지금 뭐 사실 이제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뭐 그런 이슈 전환 의도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후보의 선거 전략상 뭐 그런 게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문제는 벌써 이 말이 나온 지 벌써 한 20일이 지난 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당장 꺼낸 건 아니고요.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데 함께 이제 일반 일상 회복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다시 방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더 어려워졌고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의 손실을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실이 거의 없었는데 자영업이나 이런 뭔가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가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이걸 골고루 나눠주면 경기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선별적으로 주자.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도 선별적으로 주자라는 부분에서 선별이라고 하는 건 대상만 나눴지 액수의 차등이나 지급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선지급하고 후 정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한 경우는 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대선 후보라면 지금 당장 이 부분에 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지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민주당은 이번에는 김건희 씨 뉴욕대 연수 이력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 어딘가에 냈던 이력에 뉴욕대에서 연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잠깐 갔다 온 걸 가지고 연수라고 하느냐, 그러면 축구 교실 다니면 축구 선수라고 하냐 이렇게 지금 비아냥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이나 제대로 좀 파악을 해라. 당시 사진을 보면 분명히 김건희 씨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교생 실습, 석사 학위 이런 부분도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부 서류들이 좀 허위가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또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기획 이력도 지금 논란인데 삼성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다 이런 이력을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삼성미술관 하면 리움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 삼성 플라자라고 하는 곳에서 전시를 했는데 조금 줄여서 썼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뭐 구체적이지 않고 좀 그 대충 뭐 적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일단 뉴욕대 연수 관련해서 민주당 선대 현근택 대변인이 비판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뭐 두 개 나왔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안양대 이력서입니다. 안양대 이력서에 보면 이게 아시다시피 서울대 글로벌 리더 과정이라고. 서울대 6개월짜리 그렇죠. 과정이죠. 정확히 보니까 5개월이었는데 경영대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사실은 그 과정 중에 물론 과정은 9일로 돼 있었는데 아마 수료증에는 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오가는 시간 따지면 아마 한 4, 5일 정도 가서 강의 받는 시기였는데 학력란에 넣었거든요. 뒤에 뭐 관로라고 해서 연수라고 썼지만 저거를 별도의 어떤 연수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대 과정 중에 6개월 과정 중에 일주일 정도 갔다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대 과정을 쓰는 건 저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저걸 별도로 쓰는 것도 문제고 저거를 이제 학력란에 쓰는 게 최고의 과정이나 이거 학력란에 쓰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일반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용어 하나 틀린 것도 쓰기 때문에 저는 저걸 어떻게 학력란에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별도로 쓰는 것도 제가 보기 좀 이해가 안 간다. 자, 박진영 부단장. 일단 뭐 김건희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뭐 될 이유는 그렇죠. 없고 네. 이제 저 부분을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저 부분을 부풀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 상식이지 않습니까? 저게 학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력서를 많이 써봅니다만은 어디 잠깐 연수 갖는 거를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상식에 어긋나는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이죠. 그런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경력이라는 게 쌓이지 않습니까? 저런 이력서를 내 가지고 하나의 어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다. 그 경력이 쌓여서 또 다른 학교로 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쭉쭉쭉 쌓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라는 것은 애초에 작은 왜곡이 있더라도 이것들이 다른 것으로까지 이득이 생기는 부분으로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들 이야기에 이 범죄가 혹시라도 되더라도 이것이 이득이 쌓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것도 또 오랫동안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보면요. 지금 오랫동안 이 경력서들이
약간씩 왜곡되어 가지고 이렇게 또 본인이 취업하고 하는데 쓰여졌단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흔히 하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공정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 문제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과정 중에 6개월짜리 코스가 있었는데 그 단기 해외 연수 과정이 있었다. 일주일간의 NYU 뉴욕 대학 그 학습을 청강이든 뭐든 연수를 포함해서 일주일은 뭐 현장 경험, 현장 실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어떻게 보면 저게 뭐 연수라고 썼으니까 프로그램 명칭도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받았다 이잖아요. 증명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일주일인데 5일간 했으니까 5일로 적혀 있더라고요. 5일간으로. 어찌됐건 그리고 또 왜 저기 썼느냐 학력란에 썼느냐 뒤에 다른 란에 쓸 수 있는 거 뭐랄까 경력이나 뭐 이력란이 없어서 학력란에 썼다는 거고 마지막에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저게 이제 나옵니다만 연수라고 썼으니까 거짓은 아니다. 사실은 맞다. 그런데 저걸 왜 2주일 갔다 온 걸 마치 연수한 것처럼 했느냐 이 대목인데 제가 또 관찰해서 느낀 건데 이거는 저 김건희 씨의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돋보이려고. 모든 어떤 일련의 흐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석사는 맞아요. 경영학 석사예요, 그게. 그런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대학원 경영학 석사는 아닌데 이렇게 표현한 거라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가 본인이 실토한 대로 돋보이려고 이 대목인 거죠. 이상일 본부장은 네. 저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에서 처음에 MBA 과정을 마친 것처럼 뉴욕 대학 이렇게 말한 건 명백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저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가 틀린 걸 쓴 건 아닙니다. 학력란에 프로그램 연수잖아요. 프로그램 연수를 했다. 이제 쓴 건데 그거를 왜 학력란에 쓰느냐. 물론 학력란 외에 쓸 자리가 없었던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민주당이 문제 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본인과 관련해서 이제 오래된 것들이 많고 하니까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확인을 다 하고 국민께 한번 이야기할 때 아마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근데 김두수 총장 오늘 어떤 그 신문에 그 김건희 씨가 이렇게 제시했던 그리고 또 뭐 알려졌던 그런 이력과 실제를 비교한 표를 하나 실은 거를 좀 봤는데요. 보면 이렇게 조금씩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덧칠을 했다고 그럴까요? 작은 가감을 좀 한 게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뭐 민주당이 확인한 바는 총 11개가 되고 또 이걸 조금 더 중복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 20개 정도라고 하고요. 뭐 총체적으로는 더 많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기 경력을 이렇게 다들 부풀리거나 조금 왜곡하거나 조금 바꿔서 정말 이력서를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좀 그 약간의 기억의 차이 때문에 한두 개가 틀릴 수 있는데 1년 근무를 3년 근무로 써버린다든가 무슨 학교에 예를 들면 2년제 전문대 강사를 했는데 4년대 대학 이름을 써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모든 일정 그 자기 경력이 다 부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때 들었던 말처럼 이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력을 쌓고 해서 이제는 합법적 신분을 얻어버리면 과거는 툭 틀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제시되어 있는 이런 뉴욕대 문제도 우리 일반인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가고 몇 군데 갔는데 이걸 자기 이력에다 써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이걸 또 학력란에 넣고 이 학력란을 이용해서 그 대학의 강사가 되고 나면 그 강사의 경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발판을 올라가는 그 계단의 발판을 이렇게 허위로 해서 조금씩 그걸 쌓았다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혁진 변호사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뭐 이력과 경력을 바꾸는 거 그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명함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주는 것은 뭐
본인이 과시욕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딘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가지고 그걸로 제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받았다면 그건 법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저도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나와 봤는데요. 다녀봤는데 일단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적지 않은 돈을 썼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가면 해외 연수를 가거든요. 6개월 중에 한 열흘 정도는 해외 연수를 간다고요. 그러면 연수를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NYU 그런 그 스턴 스쿨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을 듣고 아마 스턴 스쿨에다가 서울대하고 컨텐츠 진흥협회 거기서 돈을 좀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턴 스쿨에서도 뭐 그런 수료장 이렇게 남발하는 걸 오케이를 갖다가 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구차하지만은 허위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뭐 몇 천만 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을 썼는데 이런 거 한 장 한 줄 써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판례를 찾아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정아 씨 옛날 판례. 예.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대학 시간 강사 임용 관련해서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그거는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임용 담당 그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일을 허술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위 학력 기재된 이력서를 잘못 믿은 그 잘못도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그 뜻밖에도 그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시효도 지나갔지만 만약에 시효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짧게 합시다. 예, 짧게 합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흔히들 이게 이력을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김건희 씨는 조작 위정은 뭐 이렇게 날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학위 같은 건 날조를 안 했어요. 이게 이력서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붙인 석사학위 수여 증명서에는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영전문석사 된 걸 붙였고 또한 숙명여대 자기가 미술교육대학을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 교육대학은 미술교육 전공인데 거기도 보면 이력서에는 이렇게 미술교육대학 나왔다고 했지만 실제 붙어있는 정빙 서류에는 또 교육대학원 이렇게 붙인 걸로 봐서는 이게 정빙 서류는 별도고 이력서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돋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작은 부분을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참 이렇게 포장을 그럴듯하게 했거나 일부는 누락하고 과장한 이런 걸로 보는 게 저는 좀 정확하다고 봐요. 예. 예,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 대학 이 프로그램 연수를 썼다고 해서 그러니까 왜 학력란에 그걸 쓰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썼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좀 거시기한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따져봐야 되는데요. 돋보인다는 게 흔히 명함에 이렇게 그럴듯한 거 써서 주는 거하고 이력서에 들어가서 이익이 생겼다는 거. 이게 어쨌든 강사로 취업이 됐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처음에 사과 참 어렵게 사과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또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노코멘트 하겠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네, 윤석열 후보 맨 처음에는 어떤 기획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일단 사실관계를 떠나서 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다, 뭐 변명이 많은 것 같다. 그랬더니 이유 불문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올렸죠. 어제는 나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주장에 가짜도 많다. 그러니까 좀 사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 한번 쭉 들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어제는 제 아내를 대신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더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제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저희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는 좀 잘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대변인 통해서. 이상일 본부장, 윤석열 후보가 노 코멘트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입장을 정했을까요? 일단은 그 사과를 국민께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공정과 상식의 잣대는 본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막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을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대목들이 또 있고요. 일부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대학원 과정 민주당이 6개월 다니고 석사학위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게 2년 다녀서 석사학위 받은 건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 언제 했느냐? 안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생 한 걸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알려줄 건 알려주고 민주당 주장 중에 일부 잘못된 건 있지만 후보가 일단 사과를 했는데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과의 진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일단은 노코멘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우리 그 시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남은 것들을 더 확인한 다음에 제 생각에는 뭐 윤석열 후보가 또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할 수 있고 김건희 씨가 등장할 때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사과할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런 노코멘트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김두수 총장, 노코멘트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좀 그 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가 있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과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격양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인하는 듯 했다가 당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선대위 이런 데서 이렇게 했다가 선거가 망치고 진다고 하니까 이제 사과문을 써와서 그냥 읽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과문 내용 내에도 국민들의 느낌이 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솔직히 진솔하게 사과하기보다는 뭔가 분노하고 있고 뭔가 막 못마땅해서 사과하는 느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기자가 와서 물으니까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 부인의 이런 이력과 경력에 대한 10가지가 넘는 이런 위조 사항도 있고 뭐 과장한 것도 있고 왜곡한 것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본인의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명분이 그 소위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깨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기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노코멘트라는 용어를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사과가 충분했느냐, 이 정도면 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국민이 사과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당은 겸허하게 수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께서 배우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사과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는 분명하게 본인이 그동안에 주장하는 소위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사과가 어느 정도 소위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신다면은
저희 당은 겸허하게 거기에 대해서 순응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성범 의원. 일단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후보가 사과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더 국민들 앞에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거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EU 여하를 막론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가 내가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 맞지 않다는,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당에 죄송하다라고 이제 머리를 숙였던 대목인데, 지금도 우리 패널도 말이 다들 주장이 다르다시피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저 말은 제가 볼 때는 주체가 당이란 말이에요. 당은 더 겸허하게 순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 제가 예상컨대는 김건희 씨가 직접 나오는 것보다는 당의 대변인이나 이렇게 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김건희 씨의 입장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좀 틀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진영 부단장. 네. 박 부단장은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태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의 염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응할 자세,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건 지금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고 그냥 화내는 겁니다. 화내면서 노코멘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의원들이 민주당 공격하면서 좀 속으로는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쪽과 한쪽에서 이재명 후보 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작이라고 비판하지 마라. 아들을 방어하지 말라. 아들이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인 조치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제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부끄럽습니다, 보기에. 그냥 좀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예,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또 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부분을 좀 감싸 안는다고, 좀 제목을 근사하게 붙이려고 그런 건데 너무 그런 걸 갖고 문제를 크게 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홍준표 후보 그것은 오히려 도와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재원 최고를 향해서 박근혜를 망치더니 이제는 윤석열까지 망치려고 한다, 그렇게까지 공격했습니다. 김재원 최고가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이력서에 한 줄을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빙 자료를 다 첨부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빙 자료에는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 표현대로 조금 돋보이게 좀 제목을 좀 근사하게 썼다 이거예요. 예, 제목을 좀 근사하게 썼는데 채용이나 또는 그 중요한 경력을 확인하는 분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되게 표현을 부풀렸는 것이 채용이나 그 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증빙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께 들어볼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최고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일단 그 김재원 최고위원도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그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고 두 분 다 형법은 되게 잘 아실 텐데 사과하는 법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 저희 집사람이랑 싸울 때 할 말 없으면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당신 다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사과 받은 걸로 속이 풀린다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고 더 화를 내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사과하는 게 아닌데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유 불문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유를 불문합니까? 이유가 있는 것만 사과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그 김재원 최고나 이런 분들은 피의자인 그 김건희 변호사를 판사 앞에서 무죄 받는 게 목표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런 태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도 부부싸움 하세요? 종종 합니다. 한 번도 안 하실 것 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김두수 총장 어떻게 보면 양 당이 좀 비슷해요. 네.
의혹 가지고 저기 하는 모습도 비슷하고 또 그걸 또 해명하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나가고 예, 뭐 김재원 최고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뭐 당 안에서 선대위가 모든 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통제되거나 똑같은 메시지를 못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 그래도 그 후보 본인부터 해서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들이 이렇게 나와서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과도하게 방어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은 후보도 후보 부인도 선대위도 또는 선대위에 저런 거 담당하는 사람도 이게 조율이 안 되고 사실 확인도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후보 부인의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시중에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서 보면 이런 그 일사불란한 사과와 이런 걸 국민들에게 이것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적절한 해명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재명 후보도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깨시연인가요? 그 욕설도 생겼는데 국민의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와중에 선대위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최고위원 지금 공보단장 맡고 있죠. 고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뭐 후보 측 얘기를 내가 전한다라고 하면서 조수진 단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서 나오는 윤핵관 문제 이런 부분 좀 문제를 삼으니까 내가 왜 이 대표 말을 들어야 하냐 이렇게 따졌답니다. 이준석 대표 아니 내가 상임선대위원장인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냐? 나는 윤 후보 말만 듣는다 이러면서 반박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책상을 빵 치고 나갔답니다. 참 회의가 이렇게까지 되면 문제가 있죠. 이준석 대표 왜 그랬는지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에서 큰 소리 내고 선대위 내에서 뭐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대위 운영 체계상 개선을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말은 상임 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뭐 하기에 달려 있다 봅니다. 그 상황이 엄중하지 않았으면은 자기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개선도 올바르게 인지를 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겠지만은 지금같이 하겠죠. 아직도 안 풀린 것 같은데요, 신성범 의원. 저는 당 대표와 또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조수진 최고위원 이렇게 예.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그것이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참 불편해요. 그리고 저것은 조직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태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설사 지금 조수진 씨가 약간 당대표에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직 체계상 보면 상임선대위원장 후보 밑에 후보가 최고고 상임선대위원장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보단장이잖아요. 최고위원은 이기도 하지만 공보단이라면 아마 공보단에서 책임지고 윤핵관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언론을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말 듣냐. 저게 사실은 또 윤 후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준석 당대표 홍보미디어 본부장과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가운데 서 있는 최고위원 한 분이 나는 상임선대위원장의 대표가 잘 모르겠고 나는 후보 말만 들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무엇보다도 둘의 다툼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참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안 좋죠. 저 뭐 나와서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죠. 이상일 본부장, 윤석열 후보는 저 내용 보고받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글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보고를 받고 예. 아마 상황에 대한 뭐 아주 세세한 보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철원의 3, 4단 소위 백골부대 방문을 한 상황이니까 보고를 받고 나서 그게 이제 민주적인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여러 가지 견해가 충돌을 하고 그런 갈등이 빚어지지만 결국은 조정돼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그렇게 해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후보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후보가 거기서 누군 잘했고 누군 잘못했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이고 또 당협위원장이고 한데 참으로 힘 빠지는 일이죠. 그렇죠. 지금 안 좋은 일이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 안 좋은 일이 그냥 한 번만 와도 휘청휘청 하는데 여러 개가 이렇게 오는 모습.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중질환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우리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께나 당원들께 정말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조수진 공보단장이 오늘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건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약간 사족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를 계기로 예.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최고가 좀 더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보다 단합된 모습으로 가도록 하자 이런 결의를 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두수 총장. 사실 뭐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최고 그동안 여러 차례 붙었죠. 사이가 안 좋은 건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없을까 싶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 전에 뭐 이렇게 좀 지방으로 돌아다닐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수정 교수 선대위원장 모시는 거 가지고 후보하고 좀 사이가 좀 의견이 안 맞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예지 씨를 또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신지혜 페미니스트. 이 신지혜 페미니스트 무슨 뭐 당 했죠? 녹색당인가? 예. 거기도 이준석 대표하고 또 좀 부딪혔었잖아요. 예, 완전히 뭐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이죠. 완전 극과 극이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영입을 했어요. 예. 이준석 대표, 이수정 대변인도 이수정 교수도 그렇고 신지혜도 그렇고 왜 자꾸 나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사람을 계속 영입하고 중용하고 그럴까 심사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점도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대위가 결정하면 자기는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선대위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뭐 총괄 상임위원장이든 그걸 중심으로 선대위가 끌고 가는 거고 선대위에 소속돼 있는 뭐 모든 사람은 이제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후보 말만 듣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선거가 운동이 안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것에 당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당의 이 선거를 집행하는 체제도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에 또 오늘 이제 영입 과정까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좀 뭐 인정은 하겠지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실제 이 선거라는 게 좀 핵심을 모아서 그 어떤 핵심의 돌덩이처럼 만들어서 이걸 눈덩이에 굴러서 눈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핵심 돌이 빠져버리는 또는 돌이 충돌되거나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교정 한 말씀. 네. 이준석 대표가 신지혜 씨 영입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이분이 이제 영입을 하셨고 후보하고 다 이야기가 됐고 사전에 이준석 대표에게 설명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뜻을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신지혜 씨가 영입이 된 상황에서 당의 이제 어떤 당론과 어긋나는 언행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대선전이 네거티브로 치달으면서 두 후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재명, 윤석열 후보 다 하락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SBS와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 윤석열 후보 38, 이재명 후보 41.4 이렇게 지지가 어긋났고 비호감도는 또 윤석열 후보가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비호감도, 호감도 조사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제 비호감도가 두 후보가 다 57.3, 61 이렇게 아주 높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건데요. MBC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한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비호감도가 더 높게 나왔네요.
호감도는 윤석열 후보가 더 높게 나오고. 자,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예. KSOI가 조사한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0.3, 윤석열 후보가 37.4.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선 걸로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0.3%포인트가 이 앞번 주에 비해서 빠졌고 윤석열 후보는 4.6%포인트 하락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두 후보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박진영 부단장, 이재명 후보가 앞선 조사도 있고 또 여전히 뒤처지는 조사도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다 빠진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뭐 조사 기법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두 후보의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두 후보가 빠진 만큼 안철수 후보와 심상조 후보는 또 올랐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거티브의 영향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거티브 선거가 되는 건 이제 두 후보가 약점이 많은 점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디지털 선거가 됐다. 디지털 증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저는 뭐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정책과 검증을 분리해서 양당이 좀 선거운동을 좀 하는 방식들을 좀 차분히 좀 검토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네거티브 그만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정치권에 분명하게 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놓고 봤을 적에 지금 대통령이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이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직면해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논쟁을 이룩해야지 이제 더 이상 이 네거티브 전쟁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일 본부장, 네거티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김정일 위원장 전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오늘 실제적으로 전 말씀을 이행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법률단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성매매 의혹, 상습 도박 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래서 발표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저 말씀하시고 그 고발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행을 하고 선제적으로 이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민주당도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글쎄요. 네거티브 끝날 수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